제가 먼저 낭독할 부분은요, 교육의 개념 중에서 교육의 정의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주 간명하게 정리한 대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교육이 하는 일은 세계를 배우도록 이끄는 일이다. 위대한 것에 대한 동경과 찬탄,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고통과 절망은 교육받은 사람의 으뜸가는 징표이다.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님 너듯이 그 앞에 있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자 한다. 물론 코끼리는 장님 한 사람이 전체를 더듬기에는 너무 커서 각각은 한 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장님은 각각 자기가 더듬은 부분만으로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다든지 바람벽과 같다든지 길다란 뱀과 같다든지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의 규정을 부정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장님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든지 하여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더듬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장님은 내내 자기가 파악한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 또는 진면목인 줄만 안다. 아마도 교육자들이 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의 진보주의자니 또 본질주의자니 하는 분들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지금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정말 진면목을, 교육의 진면목은 누구도 사실은 모르고,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경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육이 하고 있는 일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세계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에게도 배운다는 그러한 자세를 교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나 또 국민 모두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분들이 군사부 일세의 정신으로 우리를 다시 바라보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려가야 된다. (1966년에) 미 국무성 유학생으로 아까 말한 하와이 갔을 때, 이미 그때 미국 사람, 어지간한 미국 사람들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다 읽은 책이란 게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레이첼 카슨 여사가 여자 여류 생태학자가 쓴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가니까 저도 미국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싶고 하니까요. 그 책을 읽었는데 아주 그냥 어떻게 마음이 들고, 어쩌면 내가 살아온 거, 내가 관찰해온 것을,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 나의 미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미래가, 다시 말하면 농약의 살충제와 제초제의 피해에 의해서 새들이 죽어가고 도망가고 죽어가고, 꽃들이 피지 않고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사람의 건강 생명도 각종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엄청난 농약의 그 피해, 특히 DDT라는 것하고 BHC라는 살충제 농약. 우리나라에 우리 6.25 때 이들이 득실을 걸 때 머리에다가 또는 옷 안에다가 막 하얗게 뿌린 밀가루 같이 생긴 것이 그 DDT나 BHC인데, 그렇게 우리는 일상화했던 것이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그 화학 독극물들이 마지막 이 자연 생태계 파괴하고, 우리 생명체를 다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 생명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다 일일이 낱낱이 고발한 책이에요. 특히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이 그와 같은 엄청난 독극물을 일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세계를 변혁시킨 그 10권의 책 중에 네 번째로 20세기를 바꾼 예. 책에 나와 있죠. 예, 예, 레이첼 그렇습니다. 카슨 예, 아마 예. 틀림없이 예, 읽으셨을 겁니다. 예, 우리말로 예. 번역도 나와 있고. 예. 네.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이 그 레이첼 카슨의 책을 네. 그 많이 읽더라고요. 예, 예. 이게 1962년에 나왔는데요. 예.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막 이제 화학 재벌들, 화학 회사들, 농약 회사들이 뭐 음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막 음해하고 모략하고 했는데도 이 카슨 여사를 만나서 격려하고 그분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에서는 4월 22일이면 매년 지금도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지구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분 때문에 시작했어요. 환경 생태계에 대한 위험을 그래서 타임지 같은 경우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100명 중에 레이첼 카슨을 여성으로는 들어갈 정도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고 이 김은영 씨가 아주 잘 번역을 최근에 다시 중국판 내고 잘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책 한 권 가져왔어요. 레이첼 카슨. 네. 우리말로 된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로 가서 잘 되겠네. 그래도 역시 원문. 예.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66년인데 이 책을 딱 펴니까 The spring has come. No flowers are blooming. No birds are singing. The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 꽃들은 피지 않고 꽃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는 봄이 왔다. 이게 내용 원문에 나와요. 예. 제가 뽑은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래요? 예, 봄을 알리는 뭐 첫새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저도 좋아서 뽑아왔는데요. 저는 이 침묵의 봄 제목이 또 침묵의 봄이잖아요. 네. 봄은 봄인데 침묵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상화의 시에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가.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면 춘래 불사춘이라는 이태리 시가 그렇죠. 나와. 춘래. 봄은 왔어도 봄 같지 않다. 그런 시 구절이 떠오르면서 저도 그 대목이 좋아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이 책,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의 인상적인 대목을 저와 구청장님께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대목은 역자의 말이 인상적이어서 그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가의 솜씨가 얼마나 능란하고도 능청스러운지 독자는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꼬부랑 노인의 비척거리는 발걸음을 정신없이 따라가게 된다. 늙어 빠졌지만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이 유별난 노인네와 동행하며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혹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의 입을 딱 벌리거나 낄낄거리거나 박장대소하게 된다. 내게 이런 영감님 같은 친구가 있다면 삶은 얼마나 유쾌하고도 가볍고도 행복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책의 딱 중간 부분에 사전 설명을 좀 하고 읽어야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어떤 이제 이 스웨덴 출신의 인쇄공이 성경 인쇄를 맡았는데 고급 성경 2,000부를 인쇄했는데 2,000부를 버릴 수밖에 없게 인쇄공이 만들었어요. 성경책. 그 이제 성경책 맨 마지막에다 이 사람이 좀 장난을 쳐가지고 인쇄공이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인쇄공의 마음은 쓰라리기 그지없었다. 운명의 장난이랄까 이날 인쇄해야 할 것은 성경책 2,000부였다. 게다가 활용점정이라고 주문이 온 곳은 자기 아버지의 조국인 스웨덴, 즉 그가 아직 6살 핏덩이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아가 살고 있는 그 여드같은 나라였다. 인쇄공은 눈물을 흘리며 한 장 한 장 조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어떻게 예수가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마 아닌가? 어디에서든 악이 승리하고 있지 않는가? 인생에 의미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성경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야. 이처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인쇄공은 스웨덴어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 절 하나를 첨가한 뒤 인쇄에 넘겼다. 인쇄공은 붙이는 나라 언어 중에서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었지만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중에서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한 구절을 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책의 마지막 두 절과 그 뒤에 첨가된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인쇄되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마지막을 넣어버려가지고 이 성경책을 버리게 됐다. 상당히 시니컬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그 두꺼운 성경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오는데, 근데 결론을 이 인쇄공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내가 이걸, 휴가지에서 읽으면서 혼자 읽는데 너무 웃음이 키득키득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읽은 장자가 저한테 무척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이해하면서 읽고, 대학 때도 읽고, 그 후에도 간혹 한 귀퉁이씩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고등학생 때 어떤, 벅찬 감흥, 그 연속이 저를 계속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도가 사상의 그야말로 대표적 인물인 그런 장자, 그리고 노자 사상을 이렇게 계승 발전시킨 게 장자인데, 이런 장자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읽었다니 참으로 놀라운데요. 장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자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노자 사상을 이어서 또 색다른 자기의 또 세계를 이룬 장자의 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글, 이런 것을 모은 책인데, 기존의 어떤 인습적인 이런 사고 틀에서 벗어나서 좀 허롭게 드넓은 세계를 날아다니는 그러한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세속적인 이런 명리, 또는 상대적인 비교, 이러한 판단, 이런 데서 우리가 휩쓸리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장자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장자 한번 다시 쳐다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노장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책지의 다음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초대 손님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해주시면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초대 손님이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저와 홍종선 위원장님께서 남과 북의 그런 어휘의 말의 쓰임이 다르거나 어떻게 쓰이느냐, 이 쓰임이 다르거나 또 북에만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들 3개씩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남쪽의 개고기를 북에서는 당고기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남쪽의 게장국을 북에서는 당고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당고기일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런 달다, 고기 맛이 달다,
뭐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르말 군사전 편찬차 그때 우리가 그 통일거리인가요? 북에 거기 네. 단고기집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네, 있었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것은 단고기의 그런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단고기의 요리 종류. 이를테면 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끓이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도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요. 남해에서 오징어는 북에서 낙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징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오징어 보고 북의 오징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북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합니다. 그럼 남의 낙지는, 남쪽에서의 낙지는 북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문어새끼 또는 새끼문어라고 합니다. 그럼 북의 오징어는 남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갑오징어, 뼈오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시는 단어인데, 남쪽의 그런 그 채소는 북에서는 남새라고 하는데, 원래 남새는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쓰던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채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남새는 이렇게 슬슬 사라져가는 중인 것 같고, 북에서는 그 남새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세 개만 소개해 주시죠. 예. 부부간에 예. 보통 여보 당신 그러죠. 예. 그런데 신혼 초에 결혼 초에는 여보 소리가 어떻습니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예. 그래서 남쪽의 국립국어원에서는 시자를 붙여서 뭐 영철시, 영희시 뭐 이런 것을 제한하기도 해요. 예. 근데 북에서도 그렇게 여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북에서는 뒤에 동무를 붙여서 예. 김동무, 뭐 영철동무, 영희동무 뭐 예. 이렇게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부로 바뀔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남쪽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북쪽에서는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거기에 또 이롭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북에서. 이롭습니다. 네, 이롭습니다. 그러죠. 괜찮다.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쪽 분이한테 어떤 미안하거나 좀 어색한 일을 했을 적에 그쪽에서 이롭습니다. 그러면은 괜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예. 뭐 그 밖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 남쪽 북쪽이 그 말다듬기 예. 수나오 작업을 하면서 서로 달라진 말들이 있어요. 예. 저는 어렸을 적에 벤또라는 예. 말을 썼는데 예. 그것이 지금 남쪽에서는 도시락, 예. 북쪽에서는 밥곽 예. 이라고 그 말을 굳혔죠. 예.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말이 달라진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미소를 짓고 계신데 예. 북쪽에서는 이게 볼웃음, 예, 보루숨. 남쪽에서는 미소 예, 뭐 예. 이렇게 보루숨 참 좋잖아요. 보루숨. 그런 새로운 말들을 예, 북에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릴 대목은요. 행복 철학의 그런 한 대목인데요.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생겨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다. 천재는 1%의 노력과 99%의 적성으로 생겨난다가 맞다. 자신의 욕망과 적성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대목인데요. 정말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특히 저는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슴에 정말 와닿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한 대목을 네, 낭독해 저는 주시죠. 그럼 뭐 예. 소설을 좀 하겠습니다. 아라베스크라는 건데 이건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래서 옴니버스고 제가 뭐 귀신하고도 연애하고 또 타임머신도 타고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타임머신 타고 황진이한테 가는 게 있어요. 예. 제목이. 그래서 그다음에 황진이하고 이제 잘 놀다가 황진이를 전대로 데려와요. 예. 그래서 연예인으로 출세시키는 얘기인데 예. 그 중에 그 한 대목 이제
제가 마왕수가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죠. 뭐 길게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몇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란 말은 맞아. 나는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이야. 난 미래에서 왔어. 황진이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사한 호텔방이 온돌방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황진이도 더 섹시한 모습으로 단장시켜놓고 나서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나는 주문을 외워. 여기 주문이 있어요. 황진이를 더 예쁘게 만들려고 시켰다. 키를 175cm로 늘리고 그다음에 유방도 왕창 부풀리고 엉덩이도 빵빵하게 부풀렸다. 그리고 뭐 머리도 길게 하고 염색도 하고 그런 다음에 현대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뭐 간략하게 읽었어요. 예. 요즘 베스트셀러 1위가 창문 너머로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저도 읽어봤어요. 예, 그런 책인데 그 책도 이제 판타지 소설인데 거기는 보면은 뭐 김정일도 만나고 뭐 전 세계 뭐 처칠도 만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런 그 노인의 그런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아라베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 가장 이렇게 그 어찌 보면 매력적인 인물인 황진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훨씬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파시바 시베리아 이 책에 좀 감명 깊게 읽은 대목들을 저하고 저자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겨울 바이칼, 에메랄드빛 물결을 바위보다 더 단단한 얼음으로 바꿔놓은 시베리아의 광풍에 뜨거운 입김이 눈썹에 서리로 내려앉으면 언손 비비며 기타를 꺼내어 낮은 목소리로 노래 한 곡쯤 부를 테다. 노래 부르다 눈사람이 되어도 좋다. 새벽 4시 이제 길을 나서야 한다. 함께 길을 나서는 도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도 준비해야겠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한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마치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웃고 격려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바라보며 울컥 솟아나는 눈물이 있다면 그때 조용히 누구라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시다. 자. 네. 저는 이르쿠츠크의 겨울밤에 혼자 잠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풍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그리운 것들은 다들 지나온 발자국의 뒤편을 서성거리는지 뽀드득 뽀드득 선명하게 눈발 위로 찍히는 발걸음을 돌아볼 때마다 두고 온 이름들을 떠올렸다. 당신이란 말, 그 안에 포함된 숱한 인연들은 버스 노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리,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이곳에서 때론 먼 곳으로부터 전해온 안부가 되거나 때론 손 뻗으면 금방 잡힐 듯한 강변의 별빛이 되어 내 심야의 방황길을 안내했다. 단 한 번의 세찬 바람이 불고 눈송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나무가지가 와락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눈발이 다시 바람에 흩날리며 어깨를 덮는다. 내 삶의 가장 추운 날이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또한 꿈 같다. 이제 더는 추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수니까 노래야 뭐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근데 역시 경희대 국문과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서정적인 문장들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좀 빨려드는 그런 느낌도 제가 곳곳에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밑줄 치면서 읽을 만한 책을 제가 발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 그런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님께서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낭독해 드릴 대목은요. 제가 머릿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에게 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재정학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재정 주체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책 입안가와 학자는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도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재정 현상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이니까 이 개정판의 전체적 특색으로는 재정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제도와 권한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이에 부수되는 현상들을 다양한 통계치와 해외 사례를 대폭 보강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저자가 발간한 비교예산 제도론의 연구 내용을 이 개정판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예산 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재정 제도와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산의 그런 그 제도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 많은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인상 깊게 읽은 이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위원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마음 수업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라는 보물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나만의 우주, 마음이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긍정과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기적을 믿으세요.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대목인데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낭독드리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는데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뒤를 받쳐줄 어떤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파내어도 마르지 않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